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13쪽에 물체 평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물체가 이제 평형 상태라고 하면은 그 13쪽의 맨 밑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역학적 평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물체 평형, 역학적 평형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중학교 때도 너네 배웠다시피 힘의 평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돌림힘의 평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 두 가지 평형이 이루어지면 물체는 평형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역학적 평형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힘의 평형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물체가 있을 때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10N의 힘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10N의 똑같은 힘이 작용하면 이 상태를 이제 힘의 평형 상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힘의 평형은 같은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 요거를 힘의 평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돌림힘의 평형, 또 예를 들어서 시소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 자, 이렇게 시소가 있는데 이쪽에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뭐 물체가 있고, 이쪽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힘을 줘서 눌러줘요. 근데 이 시소가 수평을 유지한대요. 그러면 여기 요 받침점, 받침대에 있는 곳을 우리가 회전축이라고 정하면, 요 물체는 아랫방향으로 무슨 힘이 작용해? 무게, 중력이 작용하죠. 무게 중력. 무게 중력은 알다시피 질량에다가 이제 중력과 속도 곱한. 그래서 얘 질량을 m이라고 하면은 무게 중력은 mg가 되겠죠, mg. 그리고 사람이 이쪽에서 눌러주니까 이쪽 아랫방향으로 사람이 누르는 힘이 작용하죠. 근데 여기서 물체의 무게는 요 회전축을 중심으로 했을 때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으로 작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이 누르는 힘은 요 회전축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렇게 시계 방향의 돌림힘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럼 얘가 수평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하고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반시계 또는 시계 방향으로 이 시소가 회전하지 않는다. 즉 수평을 유지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떤 물체가 역학적으로 평형 상태일 때는 이 두 가지 조건,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이 두 가지가 다 갖추어지면 이제 역학적 평형이라고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뒷장에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데, 문제 중에 어떤 걸 해볼까? 우리가 거기 뒤에 내신 만점 문제 중에 저기를 한번 볼까요? 22쪽에
22쪽에 7번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빔이 없으니까 책 갖고 있으면 책 참고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7번은 22쪽이에요. 22쪽이 7번. 그림은 학생이 무게가 100N의 물체를 막대에 걸치고 손으로 막대를 연직 아래로 당겨서 막대가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학생의 어깨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는 60이고 막대를 잡은 손까지의 거리는 30cm이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막대가 있는데 여기 물체가 매달려 있다. 물체가 매달려 있으니까 물체 무게가 작용하고 있겠죠. 중력 무게. 근데 무게가 100N짜리래. 그리고 사람이 여기쯤에 이제 어깨로 메고서 어깨로 메고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 위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지. 사람이.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서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힘을 주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어깨. 근데 얘가 이제 수평, 평형을 유지하고 있대요. 평형. 그럼 평형을 유지하려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 두 가지가 다 만족을 해야지 역학적으로 평형, 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다시 와서 자, 맨 처음에 힘의 평형부터 한번 볼까? 첫 번째 힘의 평형. 그럼 요 막대에서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무슨 힘이 있어? 이물체 무게가 있죠. 무게. 그리고 또 있지.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끌어당기는 힘. 요거를 그냥 힘이라고 할게요. 사람이 끌어당기는 힘. 요거는 둘 다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위로 작용하는 힘은 여기서 어깨로 막대기를 받치고 있으니까 어깨로 위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힘이 작용하죠. 요거는 그냥 어깨 힘이라고 할게요. 그냥 어깨 힘. 그럼 다시 얘기하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무게하고 사람이 손으로 잡아당기는 힘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위로 작용하는 힘은 어깨에서 이렇게 떠받치는 힘. 요게 어때야 돼? 반대 방향의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되죠. 요게 이제 힘의 평형 상태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 물체 무게가 얼마다? 100. 요거밖에 모르고 사람이 끌어당기는 힘 몰라요.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떠받치는 힘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게 두 가지, 미지수가 두 가지니까 얘네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럼 이제 두 번째 돌림힘 평형도 한번 볼게요. 자, 돌림힘이 작용하려면 우리 회전축이 있어야 되는데 회전축을 어디로 잡는 게 좋을까? 뭐 회전축을 여기로 잡아도 되고 여기를 잡아도 되고 여기를 잡아도 되는데 그 보기 기역 니은 디귿에 보면은 이제 사람이 요 잡아당기는 힘 요걸 구하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 어깨로 밀어 올리는 힘 요거를 뭐 구하라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를 우리가 회전축으로 잡아보자. 그럼 얘를 회전축으로 잡으면 이 물체의 무게에 의해서 이 막대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돌림힘이 생겨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돌림힘은 물체를 돌리려는 효과를 얘기하는 거지 실제 힘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여기 잡아당기는 힘은 시계 방향으로 이 막대기를 돌리려는 돌림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지.
그럼 돌림임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요 물체 무게 또는 힘 곱하기 요 작용하는 곳에서 요 받침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문제에 요 거리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가 60cm, 그 다음에 여기가 30cm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거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려는 돌림임 어떻게 구하면 되니? 무게가 얼마? 100. 즉 힘이 100 곱하기 힘의 작용점부터 받침점 사이의 거리 60cm인데 거리 기본 단위는 뭘 쓰지? 미터를 쓰죠. 그래서 요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면 0.6m. 그리고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요 돌림이 얘는 얼마가 될까? 사람이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 요 그냥 힘으로 할게요. 요거 모르고요. 그리고 힘의 작용점에서 요 받침점 사이의 거리 30cm니까 미터로 바꾸면 0.3m 이렇게 되겠다. 근데 요 돌림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니? 60인가? 요거는 0.3 힘이니까 사람이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은 넘겨주면 얼마야? 200인가? 힘의 단위는 뉴턴. 200 맞죠? 넘겨주면 3분의 600이니까 그치? 선생님이 나이가 드니까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이런 게 느려요. 그래서 학생들이 더 빠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림힘의 평형을 이용해서 요 사람이 끌어당기는 힘, 요 힘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끌어당기는 힘을 구했으니까 아까 힘의 평형이 있었지.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어깨가 요 막대기를 밀어 올리는, 즉 받치고 있는 힘이 나오죠. 그럼 얼마? 300이 나오겠지. 요 힘이 300. 이렇게. 그럼 뭐 다 구한 거지 뭐.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물체가 있고 사람이 여기서 힘을 주고 있고 여기서 어깨로 받치고 있는데 얘가 지금 역학적 평형 상태래요. 그럼 평형 상태면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 두 가지를 만족해야지 이제 역학적 평형 상태가 되는데, 힘의 평형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 그리고 위로 작용하는 힘, 이게 같아야지 힘의 평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돌림힘의 평형이 또 이루어져야 되죠. 이 물체에 의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토크,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토크, 여기 어때야 돼? 돌림힘이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끌어당기는 힘을 구할 수가 있고, 이 힘을 대입하면은 어깨가 이 막대기를 들어올리는 힘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어차피 했으니까 보기 한번 볼까요? 기억. 손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 요거죠. 손이 요 막대에 작용하는 힘. 얼마? 200.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 니은. 막대가 어깨를 누르는 힘. 요 막대가 여기 어깨를 누르는 힘이래. 그러면 요 물체의 무게하고 사람이 잡아당기는 힘만큼 막대가 어깨를 누르겠죠. 총 얼마? 300. 그 막대가 어깨를 누르는 힘이 300이니까 떠받치는, 어깨가 떠받치는 힘도 마찬가지 300이 돼야지 막대가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 디귿. 막대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합은 0이다. 요거. 반시계 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더하면 0이 나와야죠. 같다라는 거는 만약에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면 시계 방향의 돌림힘은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요거 두 개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뭐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그래서 역학적 평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칠판 한번 지울게요. 칠판 지우는 시간이 있으니까 칠판 지울 때 책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뭐 졸리면 조금 기지개도 좀 켜고. 자, 그래서 역학적 평형이 거기 13쪽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한 거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 응용해야 되겠죠. 자, 뒷장으로 가면 구조물의 안정성이라 그래서 몇 쪽이냐면 14쪽 맨 처음에 무게중심이라는 게 나와요. 일상생활에서도 뭐 가끔 쓰는 말인데,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 무게가 아래쪽으로 작용하잖아. 근데 이 물체의 무게가 한 점에서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이제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 물체 무게가 한 점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요 점, 요거를 무게중심. 근데 일단 이렇게 규칙적인 모양의 물체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요 파란 걸로 할까? 요 x축 방향의 중간, 그 다음에 y축 방향의 중간, 즉 물체 가운데쯤에 이 무게중심, 이 물체의 무게의 중심이 여기 형성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동그란 물체 같은 경우에 x축 방향의 중간, y축 방향의 중간, 그럼 이 가운데 어떻게 돼? 이 물체 전체의 중심, 무게중심이 형성이 되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규칙적인 물체 같은 경우에는 x축, y축의 중간, 즉 물체 가운데쯤에 무게중심이 형성이 된다. 근데 책에 나온 것 같이 뭐 야구 배트 같이, 야구 배트는 너네 실제로 공을 치는 부분이 좀 두껍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야구 배트가 있다라고 그러죠. 옆에서 그려서 약간 삐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질량의 대부분이 왼쪽에 좀 치우쳐져 있죠. 오른쪽은 질량이 좀 적고. 그럼 무게중심이 여기 가운데 있지 않아요. 어느 쪽에 질량이 더 커요? 왼쪽이 좀 더 크지. 그래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요 왼쪽 부분이 질량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왼쪽 부분에 무게중심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불규칙한 물체들은 질량이 많은 쪽으로 무게중심이 좀 치우쳐져 있다. 근데 신기하게 요 무게중심에다가 우리가 힘을 주면은, 겹치니까 조금 옆에다 그릴게요. 무게중심에다가 요 물체 무게만큼 힘을 주면은 이 물체는 넘어지지 않고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나무 배트가 있다 그랬을 때 여기다가 무게중심을 잡았어. 무게중심에다가 물체 무게만큼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힘을 주고 있으면 얘는 넘어가지 않고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럼 아까 역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죠. 역학적 평형을 줄여서 그냥 평형이라고 할게요. 그럼 어떤 평형? 힘의 평형. 그리고 또 어떤 평형? 돌림힘의 평형.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이 물체는 역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물체 무게가 작용해 아래쪽으로. 근데 그 무게하고 똑같은 크기로 선생님이 위로 힘을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주는 힘이 어때? 같은 거니까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겠지. 예. 그리고 돌림힘의 평형을 따질 때 우리가 회전축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회전축을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배트 끝에를 회전축으로 한번 잡아보자. 배트 끝에를 회전축으로 잡으면 이 물체의 무게가 요 한 점에 작용을 할 때 요거를 무게중심이라 그랬죠. 그 요 무게중심에 의한 돌림힘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할까? 여기가 회전축이야. 그럼 저 축을 중심으로 요 배트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은 시계 방향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여기서 위로 힘을 주고 있을 때 사람 힘에 의한 돌림힘은 어느 쪽으로 작용할까? 위로 주니까 여기가 고정되어 있는 거야. 회전축 고정되어 있으니까 위로 힘 주니까 이 막대기가, 즉 방망이가 위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이쪽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림힘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돌림힘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힘 곱하기 회전축에서 요 힘점까지, 즉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거리. 근데 아까 처음에 물체 무게하고 선생님이 요 받치고 있는 힘의 크기가 어떻다 그랬어? 같다 그랬죠. 그러면 요 힘 갖고 그 다음에 회전축에서 요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까지의 거리도 두 가지가 다 어때? 같지. 그러면 돌림힘이 어떨까?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처음이니까 좀 두 번씩 얘기하니까 잘 들으세요.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무게와 사람이 이렇게 떠받치는 힘이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회전축으로 잡았을 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돌림힘도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 배트는 역학적 평형을 유지하게 되겠죠. 이해됐나? 자, 이런 게 이제 뭐 무게중심의 의미고, 그럼 이 무게중심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구조물의 안정성이라 해서, 어떤 구조물이 있을 때 얘가 지금 안정한 상태인지 또는 불안정한 상태인지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안정한 상태의 물체가 있었을 때 그 물체의 평형을 깨뜨렸을 때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되돌아갈 수 없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14쪽의 맨 밑에 나무 토막이 그림으로 좀 예로 나와 있네. 걔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수평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모양이 규칙적인 이런 나무 토막이 이렇게 있대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규칙적인 모양의 나무 토막 같은 경우에 무게중심이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을까? 가로축, X축의 중앙, 세로축, Y축의 중앙. 그래서 이 가운데 무게중심이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가 무게중심. 그럼 얘를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좀 기울였어. 이런 식으로.
비슷하지? 옆에서 그려서 크기가 기울였어. 그럼 얘 무게중심이 어디 있다고? 요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치? 여기가 무게중심. 근데 이 물체를 이렇게 힘을 줘서 기울였을 때 너네가 딱 봐도 요 물체는 선생님이 여기까지 들었을 때 딱 놓으면 완전히 넘어가 버릴까 아니면 제자리로 원래 위치로 복원이 될까? 딱 봐도 복원될 것 같지 않니? 그래서 여기까지 들었을 때 딱 놓으면은 얘가 다시 내려가요. 원래 위치로 이렇게 복원이 되는데 어느 때는 복원이 되고 어느 때는 복원이 안 되냐면은 요 물체에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뭐라고 표현했냐? 바닥이라고 했나? 바닥면이라고 했구나. 자, 요 물체가 있을 때 요게 물체가 올려져 있는 바닥면이 되죠. 바닥면. 그럼 여기가 뭐가 돼? 바닥면이 되지. 바닥하고 닿을 수 있는. 근데 얘를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요 무게 중심이 요 바닥면 위에 무게 중심이 있으면 얘가 원래 상태로 복원을 하게 돼요. 되돌아갈 수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물체를 옆으로 했던 거니까 잠깐만 그림을 조금 더 기울여 볼게요. 한 요 정도. 요 정도. 물체 크기 비슷하지?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럼 얘는 지금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니? 요 정도의 무게중심이 있을 거야, 여기가. 여기가 무게중심. 얘는 아까 여기가 무게중심이었죠? 그럼 얘는 맨 처음에 바닥하고 닿아있던 바닥면이 여기란 말이야. 근데 바닥면에서 무게중심이 어떻게 돼? 이 바닥면에서 벗어나 버렸죠. 오른쪽으로.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이렇게 힘을 줘서 들어 올렸을 때 무게중심이 바닥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원래대로 이렇게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복원하려는 힘을 복원력이라 그러는데 얘는 복원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알아둘 거는 물체가 평형 상태야. 근데 평형 상태가 깨졌어. 평형 상태가 깨졌을 때 이렇게 힘을 줘서 뭐 기울여서 평형 상태가 깨졌을 때 무게 중심이 이렇게 바닥면에 있으면 어떻게 돼? 원래 상태로 복원력이 작용해서 원래 상태로 복원이 가능하다. 됐나? 이해됐나?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15쪽에 보면은
거기에서 컵이 하나가 나오는데 얘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 자, 컵이 있어요. 컵을 이렇게 하나는 눕혀봤고요. 하나는 컵을 이렇게 그냥 바로 똑바로 이렇게 세워놨다고 하자. 그냥 컵이라고 해봐. 컵. 그럼 얘 무게중심은 어디쯤에 있을까? 지금 가로 X축 방향으로는 길이가 같으니까 뭐 중앙 정도의, 여기 중앙 정도의 무게중심이 있을 거고, 그런데 Y축 방향으로는 위에는 질량이 좀 적고 아래는 질량이 크니까 무게중심이 가운데에서 어떻게 될까? 조금 밑에 있겠죠. 한 요 정도의 이 컵의 무게중심이 있을 거예요. 무게중심이.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돼? 요 정도. 위에가 질량이 크니까 가운데서 약간 위쪽으로 위쪽으로 여기에 무게중심이 형성이 돼 있겠죠. 이렇게. 근데 바닥하고 접촉하는 바닥면이 요거 바닥면이 얘는 어때? 넓고요. 얘는 어때? 바닥면이 좁아요. 그러면 요 컵을 선생님이 힘을 줘서 약간 이렇게 기울였어. 이렇게 기울였어. 근데 얘는 바닥면이 넓으니까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요 무게 중심이 바닥면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이렇게 기울여도 요 무게 중심이 요 바닥면 위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컵을 기울였다가 딱 놓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 다시 원상태로 복원이 되겠지. 근데 얘는 어떻게 될까? 바닥면이 짧아요. 좁아요. 그럼 얘를 힘을 줘서 좀 기울이면은 요 무게 중심이 바닥면에 벗어날 확률이 높고, 바닥면을 벗어나 버리면 딱 손을 놓았을 때 어떻게 돼? 복원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지금 구조물이라고 했을 때 누가 더 안정할까? 얘가 안정하겠지. 그래서 어떤 구조물이 안정하다 그러면 첫 번째, 바닥면이 어떨수록? 넓을수록. 바닥면이 넓을수록 안정한 현상이 생겨요. 왜? 무게중심이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닥면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바닥면이 넓을수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무게중심이 높이 있는 것보다 낮게 있는 게 구조물이 더 안정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그 밑에 오뚜기가 나오는데, 오뚜기 알죠? 오뚜기 이거 그 책에 있는 걸로 한번 보세요. 그림 그리기가 좀 그러니까. 에휴, 그려보자. 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오뚜기가 있다 그러자. 오뚜기. 얘 어때? 이렇게 힘을 줘서 넘어뜨려도 다시 원상태로 복원을 하지. 이렇게 힘을 약하게 주던 세게 주던 얘가 넘어졌다가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복원을 해. 이 오뚜기는 왜 그러냐면 무게중심이 굉장히 아래쪽에 있어요. 이렇게 아래쪽에 무게중심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나? 너무 이쪽으로 와가지고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평형 상태에서 평형을 깨트린다고 하더라도 요 바닥면에서 무게중심이 잘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복원을 해요. 즉 안정적으로 요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무게중심이 이렇게 높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무게중심이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얘를 조금 기울이면 어떻게 돼? 이 바닥면에서 무게중심이 벗어나 버리지. 이렇게 벗어나 버리면 넘어져 버리겠지. 그럼 복원력이 작용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다시 쓰질 않겠죠. 어? 그래서 어떤 구조물이 안정적으로 평형을 유지하려면, 또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평형 상태가 깨졌을 때 원래 상태로 복원을 하려면 바닥면이 어때야 돼? 넓을수록, 그리고 무게중심이 어떨수록? 낮을수록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책에 뭐 다른 예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고, 문제를 오늘 몇 문제를 좀 풀면서 우리가 배웠던 거, 저번 시간, 이번 시간 배웠던 거, 요거를 문제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요거 구조물의 안정성, 요거에 관계된 문제도 뒤에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 한번 지우고, 날씨가 이제 겨울이 되면서 많이 추워져서 요즘 독감도 유행하니까 독감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없어진 거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변형이 되면서 맨 처음에 초창기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계속 남아있죠. 그래서 조심하도록 하시고, 자, 그 뒤에 뭐 개념 확인 문제, 기본 문제는 뭐 쉬워서 풀 수 있을 거예요. 내신 만점 문제 중에 우리가 중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쪽 한번 보자. 21쪽에 거기 아까 시소는 아까 그 막대기 어깨에 매는 거 있었죠. 그거랑 비슷한 유형이니까 걔는 그냥 넘어가고 4번 한번 볼까요? 자, 4번에 보니까 지금 축바퀴가 나와 있다. 축바퀴도 이제 돌림힘을 이용하는 거라 했어. 원리는 저번 시간에 다 설명을 했고, 축바퀴가 이렇게 작은 바퀴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큰 바퀴가 하나가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줄로 연결해서 지금 그림에 보니까 이거 조그만 바퀴에 물체를 이렇게 매달고, 그 다음에 큰 바퀴에 이렇게 사람이 줄을 이용해서 힘을 주고 있네. 자, 그러면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이쪽으로 무게가 작용하고 있을 거야. 그럼 이 무게에 의한 돌림힘은 이쪽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려고 하겠죠. 요 물체에 의한 돌림힘, 그냥 노란색으로 쓸게요. 그리고 사람은 큰 바퀴에서 이쪽 아래쪽으로 힘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큰 바퀴가 어느 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효과가 생기겠지. 그러면 물체 무게에 의한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의 돌림힘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힘을 줬을 때, 여기 다 안 말라서 잘 보이나 모르겠다. 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림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요 두 가지 힘이 같으면 얘가 어느 쪽으로도
돌아가지 않고 물체가 정지한 수평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죠. 이거 돌림힘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이 촉바퀴가 저번에 배운 시소하고 원리가 거의 똑같다 그랬어요. 여기가 뭐 받침점, 응? 회전축 받침점이 되는 거고, 여기 작은 바퀴의 반지름, 요게 이제 회전축에서 물체 무게가 작용하는 작용점까지의 거리가 되죠. 요게 얼마냐면은 20cm. 그리고 요 회전축 받침점에서 요 힘을 주는, 즉 사람의 힘이 작용하는 요 작용점 또는 힘점 사이의 거리가 80cm.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러면 사람 힘에 의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돌림힘과 그 다음에 물체 무게에 의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돌림힘이 어떠면, 같으면 물체는 움직이지 않고 정지 상태에 있겠죠. 됐나? 수평이라기보다 그냥 정지 상태. 정지 상태. 그럼 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돌림힘 어떻게 구하면 되니? 사람이 끌어당기는 힘, 요거 모르니까 그냥 F로 할게요. 그 다음에 요 힘점에서 회전축, 받침점 사이의 거리 0.8m.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돌림힘은 물체 무게가 안 주어지고 질량이 주어져 있네. 10kg. 그리고 가로칸에 보니까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쓰래요. 그럼 이 물체 무게는 얼마?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니까 100이 되죠. 그 다음에 이 회전축에서 작용점 사이의 거리 0.2m.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이 끌어당겨야 하는 힘이 나오죠. 이 물체를 가만히 수평,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게 얼마니 그러면? 계산하면. 계산은 해봐요. 얼마니? 25 나오나?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사람이 25N의 힘을 주면은 이 물체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이 물체 실제 무게가 얼마야? 100N이지. 근데 이렇게 축바퀴를 이용하면은 100N보다 물체 무게보다 작은 힘으로 얘를 공중에 매달고 있거나 또는 뭐 들어올리거나 좀 내리거나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움직일 수가 있겠죠. 축바퀴가 이런 장점이죠. 물체 무게보다 작은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자, 그럼 기억 맞나? 기역 방향은 F에 의한 돌림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기역이 이제 추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힘이래. 요거 추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힘은 기역, F에 의한 사람이 힘을 줄 때 발생하는 돌림힘하고 반대 방향이죠. 기억 맞고. 그 다음에 기역의 크기. 기역이 뭐야? 추에 작용하는 돌림힘. 요거. 노란색. 추에 작용하는 돌림힘 얼마야? 20이죠. 20.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은 니은이 요거거든. 사람이 힘을 줬을 때 아니구나. 니은이 그게 아니구나. 니은 문제 다시 한번 보면은 위에 네모 박스에 나와 있어요. F에 의한 돌림힘의 합의 크기는, 그러니까 요 돌림힘하고 요 돌림힘의 합의 크기는 얼마냐 그거거든. 그럼 보자. 사람에 의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돌림힘, 요거 아까 25 구했죠? 그럼 얼마? 곱하면 20인가? 맞니? 20인데 거기 그냥 문자 F를 그냥 썼구나.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는 돌림힘 F 곱하기 0.8이 될 거고,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돌림힘 얘가 얼마? 계산하면 20이죠. 됐나?
그러면 요 두 가지 힘의 합은 얼마냐 그거거든. 근데 힘이라는 거는 뭐가 있어? 방향이 있는 거지. 그럼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잡으면 시계 방향의 돌림힘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방향이 되지. 그래서 요 힘과 요 힘을 더할 때 이렇게 돼야 되죠. 플러스 방향의 힘과 마이너스의 방향의 힘 더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요게 요 돌림힘의 합이 되는 거지. 합. 이해됐나?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지? 자, 넘겨서요. 뭐 다른 중요 문제 거의 비슷한데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게 저거 한번 볼까요? 11번 한번 볼까? 23쪽에. 나머지 문제는 풀고서 채점하고 저기 모르는 거는 질문하셔야 돼요. 자, 11번 먼저 그림 그려보면 자, 여기 지뢰 같이 막대기가 있고 여기 받침대가 두 개가 있네요. 두 개가 있고 여기 물체가 이렇게 올려져 있네. 그리고 여기를 5점, 그 다음에 여기를 P점, 그리고 이 물체가 A인데 2kg, 그리고 길이가 나와 있는데 막대기 전체 길이가 5m, 그리고 요 받침대에서 여기 받침대까지가 1m,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물체가 올려져 있을 때 이쪽 받침대에서 요 물체까지의 거리는 얼마? 1m.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 지뢰, 막대기의 질량이 나와 있네. 2kg. 2kg.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거를 다 한번 이용해 보자. 이 받침대가 이렇게 두 개 있고 물체가 올려져 있으면 이 물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안 움직이죠. 지금 평형 상태야. 평형 상태. 그럼 평형 상태니까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이 둘 다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역학적 평형 상태 유지하겠죠. 자, 그때 이런 문제는 이제 보기 문제로 풀어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푸냐면은 여기에 작용하는 힘들을 먼저 다 그리세요. 일단 여기 왼쪽부터 볼까? 요 왼쪽에 보니까 요 받침대가 있네. 받침대가 요 지뢰 막대기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떠받치겠죠. 여기가 5점이니까 요거를 F5라 그러자. 그리고 여기 또 받침대가 있다. 그럼 요 받침대가 요 지뢰를 또 어떻게 할까? 떠받치겠죠. 요거를 FP라 그러자. 값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요 물체가 있으니까 아랫방향으로 무슨 힘? 물체 무게가 작용하죠. 무게. 무게는 mg. 그 중력가 속도를 얼마 쓰라고 안 나왔네, 그지? 예. 얼마 쓰라고 안 나와 있으면은 9.8을 써야 되는데 그냥 얼마 쓰라고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G로 쓸까요? 중력가 속도를. 거기 뭐 정확한 값을 구하라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중력가 속도 얼마 쓰라는 말 없으니까 그냥 문자 G로 쓰자. 그러면 얘에 작용하는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가 속도 2G가 되겠죠. 무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힘이 더 있죠. 이 지금 질에 막대기에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얘에 작용하는 무게도 있단 말이야. 중력. 그래서 얘도 생각을 해줘야죠. 만약에 문제에서 이 막대 질량을 무시한다 그러면 얘는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지금 무시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질량도 주어져 있어.
근데 요 막대기는 모양이 어때? 규칙적이죠. 그럼 규칙적이면 요 가운데쯤에 어떻게 될까? 무게 중심이 형성되고 이 물체의 무게가 요 점에서 작용하는 것 같이 되겠죠. 그러면 질량이 2kg짜리 막대기니까 무게 얼마? 2g 이렇게 작용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은 아래쪽으로 두 가지. 응? 써볼까? 첫 번째 힘의 평형. 아래쪽 방향의 힘이 요거랑 요거. Vg 플러스 뭐야? 2g. 그리고 위로 작용하는 힘. 요거. F0하고 또 뭐 있어? FP. 그러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과 위로 작용하는 힘이 어때야 돼? 같아야지 힘의 평형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이런 한 가지씩이 나왔다. 그다음 두 번째. 역학적 평형 상태가 유지가 되려면 돌림힘도 평형이 돼야 되죠. 돌림힘의 평형. 그럼 우리가 돌림힘을 따지려면 회전축을 정해야 돼. 회전축을 뭐 여기 중에 이제 정하면 되는데 문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FP를 구하라 그러면 얘는 구해야 되는 값이니까 얘는 안 구해도 된단 말이야. 그럼 요 안 구해도 되는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주고 만약에 F0를 구하라 그러면 얘 힘을 안 구해도 되죠. 그럼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주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을 두 가지를 몰라요. F0하고 FP하고. 그러면 두 개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한 개를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모르는 힘 두 개 중에 하나를 회전축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는 안 구해도 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에서 뭐가 얘를 회전축으로 한번 잡아보자.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보면 얘는 회전축에 있는 힘이니까 얘는 돌림힘이 발생하지 않죠. 그럼 얘는 이 힘에 의해서 어떻게 돼? 이 막대기가 반시계로 이렇게 돌아가겠지. 그럼 얘에 의해서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발생하는 거야. 반시계. 그 다음에 얘에 의해서는 어떻게 될까? 위로 힘이 가해지고 있으니까 여기가 축이야. 그럼 위로 막대기가 돌아가겠죠? 즉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발생을 할 거고. 그럼 얘는 아래쪽으로 힘을 주니까 이렇게 막대기가 여기로 돌아가겠죠? 그럼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돌림힘의 평형은 뭐야?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하고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어떤 거? 같은 거죠. 요거는 이 옆에다 좀 써볼까요?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같은 게 돌림힘의 평형이지. 자, 그러면 반시계 방향 얘 있죠? 얼마? 얘 지울게요. 이거 뭐 아니까.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 얘가 있는데 힘이 얼마? 2G 곱하기 회전축에서 요 힘점 사이의 거리. 여기가 얼마일까? 막대 전체 길이가 5m니까 중앙이니까 얼마? 2.5m가 되겠지? 2.5. 요게 요 막대기에 의해서 돌아가려는 돌림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반시계 요거 있죠. 물체가 이렇게 눌러서 돌리려는 힘은 2G 곱하기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았으니까 회전축에서 힘점 사이의 거리 얼마? 5m. 천천히 하니까 잘 쫓아오세요.
요게 요 물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돌림힘이 되겠죠. 그럼 이제 시계 방향의 돌림힘은 요거죠, 요거. 요거.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 모르고요. 곱하기 회전축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얼마? 4m.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FP 값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네? FP 값. G는 너네 중력가 속도니까 만약에 아무 말이 없으면 9.8을 넣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중력가 속도를 10으로 쓰라 그러면 10을 넣으면 되는 거고, 요거는 미지수가 아니죠. 중력가 속도니까. 이렇게 해서 FP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요 받침대가 요 막대기를 떠받치는 힘. 그럼 거꾸로 만약에 F0를 구하라고 하면은 요 회전축을 어디다가 잡으면 돼? 여기다 잡으면 되지. 모르는 거 두 개 중에 하나를 회전축으로 잡아버리면 얘는 돌림힘이 없으니까 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요 힘. 그럼 여기다가 회전축을 잡아버리면 회전축을 잡아버리면 요 받침대가 떠받치는 힘은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될 거고, 요 질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은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될 거고, 얘는 물체에 의한 돌림힘은 시계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시계 두 가지 돌림힘 더한 거하고 반시계 얘 돌림힘 더한 게 같아야 된다. 그렇게 식을 꾸미면 이 값이 나오겠지. 그치? 또는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가 여기를 회전축으로 해서 FP 값을 구했어. 그치? 그럼 요 FP 값을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넣어주면 어떻게 돼? 아까 힘의 평형. 여기다 넣어주면 F0 값이 또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뭐 산수 계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푸는 방법만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 문제들 좀 응용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거는 일단 체크해서 가져오시고, 그러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좀 풀어주도록 할게요. 구조물의 안정성 하나만 더 볼까요? 자, 한 장 넘기면 24쪽에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몇 가지가 나오네. 여기 돌림힘하고 구조물의 안정성도 문제를 좀 응용해서 좀 복잡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문제 좀 많이 풀어 보셔야 돼요. 물리는 알다시피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꼭 확실하게 숙지를 해두고 그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씩 응용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수학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얘는 뭐 가지고 풀면 되겠다. 요게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문제 연습을 좀 하셔야죠. 뭐 중학교 같이 내용만 한다고 문제 풀 수 있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연습을 꼭 하시고. 자, 구조물의 안정성은 뭐 크게 어렵지 않는데 우리가 24쪽에 아까 오뚜기는 했으니까 배를 한번 볼까요? 15번. 자, 배가 있대요. 배를 보자. 그냥 간단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요게 배라고 하자. 배. 배 아랫부분은 조금 이렇게 좁죠. 그리고 위로 갈수록 조금 넓어지지. 그리고 뭐 위에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타는 뭐 객실도 있고 뭐 조종실도 있고 뭐 그럴 거야. 이렇게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얘 배에 무게 중심을 지금 거기 봤더니 요 정도에 있대요. 지금 뭐 크기는 위에가 좀 더 크지만, 부피는 위에가 좀 더 크지만, 이 아랫부분에 무거운 물질들, 질량이 큰 물질들이 있으면 무게중심이 내려올 수밖에 없지. 만약에 균일한 물질로 전체가 다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무게중심은 좀 위로 올라가겠죠. 왜? 위쪽에 질량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근데 배의 경우에는 뭐 위에 뭐 객실이나 밑에 선체나 여기에서 같은 물질로 돼 있지 않잖아. 그러면 질량이 뭐 작은 물질, 질량이 큰 물질로 돼 있을 때 질량 큰 쪽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겠죠. 그럼 여기가 만약에 무게중심이라고 하면은 배가 물 위에 어떻게 떠 있는 거니? 무게가 있으니까 배는 가라앉아야 돼. 근데 중학교 때 배웠듯이 물이 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있죠. 떠받치는 힘을 뭐라 그래? 부력이라 그러죠. 부력. 부력이 작용하는데 지금 부력이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부력이 작용해요. 자, 그럼 여기 무게중심과 이렇게 부력이 작용하는데 요 힘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 배는 가라앉지도 않고 뜨지도 않을 거예요. 그치?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얘를 만약에 배가 약간 기우뚱했어. 파도에 의해서 약간 기우뚱했어. 그럼 조금 옆으로 쓰러지겠지? 쓰러진다기보다 조금 약간 기울어졌어요. 자, 아이고 그림 대강 한번 보자. 이렇게 약간 기울어졌어. 그럼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 그랬어. 그럼 무게중심이 여기로 가겠죠. 이렇게. 그림이 조금 그렇다. 다시 그리기에는 시간 좀 오래 걸리니까. 그 무게중심이 약간 이 중간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쏠리겠지 무게중심이. 그런데 거기에서 이 배에 작용하는 부력이 그 그림이 안 나왔나? 배가 쏠리면서 부력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배가 쏠리면서 여기에 작용하고 있다라 그러면은 요 부력이 회전축으로 잡았을 때 요 물체 무게가 돌림힘의 역할을 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자, 배가 이렇게 있어요. 무게중심과 부력이 함께 작용하고 있어서 배가 안정적으로 지금 평형 상태 둥둥 떠 있어요. 근데 뭐 파도를 맞거나 배가 약간 기우뚱했어. 기우뚱했을 때 이 배에 작용하는 부력이 여기에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무게중심이 약간 옆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 부력 중심으로 해서 얘를 회전축으로 생각을 해서 요 배의 무게가 회전축에서 이쪽으로 돌림힘으로 얘가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쪽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이 배의 무게가 돌림 힘으로 작용하다 보면 배가 어떻게 될까? 얘가 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해됐나? 그러면 기우뚱 했다고 하더라도 시계 방향으로 다시 어떻게 돼? 원래 상태로 복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됐나? 응. 그런데 만약에 이 배에 물건들을 많이 실었어. 물건들을 많이 싣고 위쪽에 무게가 좀 높아짐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좀 많이 올라갔어. 이렇게 여기가 무게중심이라고 하자. 그러면 부력이 이렇게 위로 작용하고 있겠지? 그럼 이 배가 기울어지지 않으면 요 힘이 같은 상태에서, 물론 얘보다는 얘가 무게가 무거우니까 조금 더 가라앉아 있을 거야. 근데 기울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무게중심하고 부력하고 이렇게 평형 상태가 유지가 되고 돌림 힘이 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이 배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파도에 부딪히거나 해서 기우뚱했어. 응? 그래서 기우뚱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배가 기우뚱했어. 그때 이 배에 작용하는 부력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자. 근데 무게중심이 이렇게 위쪽에 있게 되면은 배가 기우뚱했을 때 조금 정확하게 그렸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럼 아까 처음에 부력이 작용하는 곳이 회전축으로 잡았을 때, 기준으로 잡았을 때 무게중심, 이 물체의 무게가 왼쪽으로 지금 쏠려서 작용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회전축에서 왼쪽에 힘이 무게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는 이쪽 방향으로 돌림힘이 발생을 할 거야. 돌림힘.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무슨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지. 그럼 배가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가 반시계로 돌아갔는데 파도에 의해서 약간 기우뚱했는데 반시계 방향으로도 돌림힘이 작용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배가 넘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구조물, 배도 일종의 구조물이니까 구조물이 안정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했었어? 바닥면이 넓거나 바닥면이 넓거나 또는 무게중심이 어떻게 돼야 돼? 아래쪽에 있을수록, 높은 곳에 있는 것보다 아래쪽에 있을수록 구조물의 안정성을 유지하기가 더 좋다 그랬죠. 기억나? 그래서 이렇게 배에다가 너무 짐을 많이 싣게 되면은 무게중심이 올라감에 따라서 배가 기우뚱했을 때 이 부력이 작용하는 요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기우뚱, 기울어진 방향 쪽으로 돌림힘이 작용을 해버려서 배가 넘어져서 침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에서는 이런 원리들을 이용해서 물건을 실을 때 적당량을 실어야 되겠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너네들 기억하려나 모르겠다. 어릴 때겠구나. 세월호에서 이런 물건들을 너무 많이 싣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수학여행 같이 가고 있다가 이게 약간 기울어지면서 침몰해 버리는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그런 일도 발생하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요 원리 가지고
거기 기역, 니은, 디귿 풀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좀 길게 얘기를 해줬는데 요거 바탕으로 해서 그림은 너네가 조금 이해하세요. 선생님이 정성 들여서 그림을 잘 그려줬어야 되는데 원리만 좀 알면 되니까 시간 관계상 좀 이해를 해주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나머지 문제 좀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는 이제 체크해서 수업 시간에 가져오시면 선생님이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속도 법칙, 속도하고 가속도 그 부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